저는 그 시간 줄이는 거에서 예외입니다. 왜냐면 기조 강연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 없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거 듣고 그냥 뭐 괜찮다 하면 받아들이시고 그럼 싫으시면 그냥 한 귀로 흐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거 뭐냐면 30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 우측면이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건데 저희 뒤에는 지금 국방팀이 나와 있고 싹 저기서 전멸해버리면은 안 되니까 아까 그 신신한부에서 좀 퍼져서 앉아 있어라고 했는데 저렇게 또 앉아 있으니까 좀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 학회가 그 장소를 선정하는 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도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대전에서 DCC에서 하는 성심당 빵집이 있어가지고 클로킹이 안 돼 다 들은 거야. 여기 뒤에도 우리가 파리바게뜨가 제가 몇십 년 만에 와보니까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여기 오사단 여기 전우들은 다 빵집을 좋아해서 다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보내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장짜리에서 뭐를 느꼈는지 써오게 하라고 분명히 제가 지시를 해주시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신 것 같아요. 지시 되는 거 없으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거는 이런 주제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군에서도 이제 AI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AI를 하시는 분들 오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과 완전 180도, 또 360도, 270도 다른 방향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뭐 제가 내피셜로 하는 건 아니고, 직접 저는 이제 그 전문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연계하면서 깊게 이제 얘기를 들었던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국방 AI와 저는 경제에서 쓰이는 AI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지난 6월에 이제 덴마크 오덴세에 갔다 왔어요. 그 인터내셔널 드론쇼에 갔다 와서 거기 갔는데 그 뭐랄까 되게 운이 좋게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 부대를 교육시키는 그 센터의 그 센터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우연치 그분이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AI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16년부터 AI를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겪었던 어떤 그런 산적한 또 내용들, 그게 저희가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전쟁이나 전투를 해보지 않은 국가에서는 동일하게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제와 안보를 동일시하는 그런 AI의 생각을 갖는 순간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릴게요. 저쪽이 제가 AI가 저를 그려준 거예요. 저게 누가 있냐면 신유석 생도. 저 생도가 제 사진을 갖다가 너가 또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똑같이 생겼습니까? 이게? 네. 저는 AI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초유의 관심과 화두가 있죠. 드론, 대드론, 그 다음에 그 연결하는 이제 중간에서 하는 이제 인공지능을 좀 국가적 차원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포지션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간접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순서는 이제 최근 전문쟁과 첨단 과학기술부터 빅데이터를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2020년부터 매년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 역사상 이렇게 좀 뚜렷하게 연속적으로 5년 이상 이렇게 전쟁과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때가 거의 없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한 전쟁이 되게 건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발생하고 끝나고 발생하고 끝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왜 20년부터 해놨냐면, 저때 이제 TB2라는 공격형 드론이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이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2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아르메니아를 이제 꺾어버렸죠. 그걸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때 뭘 했었냐면, 그때 제가 육군부고 있었는데 드론을 해야겠다. 예. 드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막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발생하고 22년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23년도에 또 하마스, 그 다음에 얘네들 우리는 기억 속에 없었지만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드론을 이용한 포병 활약과의 결합을 해서 아르메니아가 꼼짝없이 달성을 이틀 만에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그 다음에 후티 반군, 그 다음에 25년도 보게 되면 파키스탄, 이란, 그 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분쟁,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고, 보시게 되면 이 전쟁은 아직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를 보면은 전 세계가 왜 경제가 안 들어가고 물가가 비싸고 기름값이 비싼 나라가 나와요. 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머징 테크놀로지스라는, 왜냐면 제가 있는 곳이 하이스트에서 국가 전략기술 12가지를 정책과 전략화를 하는 곳에서 제가 주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업내 보시면 AI, 양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뭐 제드론 기술, 사이버 전자기술 이런 식으로 다 해놨는데, 여러분 혹시 요새 그 사이버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이버 하시는 분 많겠지만, 우리가 사이버전 하게 되면 통상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중부에서 뭐 국가 중요시설을 막 뭘 해가지고 사전을 뭐 심어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특수작전 부대가 낙하산을 타고 딱 침투를 해요. 딱 침투해가지고 그 지점 옆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중요시설 이런 것들은 거의 독립망을 쓰지 않습니까? 독립망을 쓰게 되면 그 안에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무선 네트워킹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서 장비를 하나 딱 꺼냅니다. 가서 와이파이라든가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들 패턴을 조사해갖고 거기서 이제 해킹을 바로 들어가는데 바로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부활하기 막 찌릿 열려버리고 그 다음에 CCTV가 갑자기 이제 먹히게 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특수작전 부대 바로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사이버전이 전술적 수준에서까지도 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24년부터 나토에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특수작전 부대를 훈련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이버전 하게 되면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찰, 재민, 그 다음에 정밀 타격이에요. 얘네들은 그 재민보드 오늘 아직 서원기 대표님 뭐 예전에 보시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만한 것들을 다 달아서 일격을 한 다음에 전투력을 이제 재정비하지 못하도록 위에다가 드론을 띄워서 재민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활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술적 수준에서 이제 이 재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화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떤 걸 생각하냐면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GPS 뭐 교란하면서 뭐 항구 전체 뭐 이제 서해안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어떤 위협들은 이 전표적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 그만큼 과학기술이 이제 고도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대입해 보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AI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게 된 사이버 전자전 기술만 들어왔지만 가면 갈수록에서 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양자 기술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양자 컴퓨팅은 되지 않지만은 그 이외의 암호라든가 센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전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보지 않았다, 내 눈을 확인하지 않았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 안보에서는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항상 내가 보지 않고 안 보이는 것들이 이게 있을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개방이 돼야 되고 민간군 통합이 돼야 되고 생각을 모아야 되는 건데 계속 주입식으로 A는 B야, A는 C야 이것만 하고 있으니 이런 없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보다는 있는 것들을 암기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장에서는 그게 뭐가 되죠? 뭐가 되죠? 자기만의 아집과 고집, 그 다음에 관념에 빠져가지고 실시간 상황 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라고 제가 이걸 일부러 다 적시를 좀 해놨고요. 참고로 이 대드론 기술 같은 경우는 국가전략기술 12개에서 드론과 대드론 기술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과 대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서 그걸 정부에 다시 올려가지고 아마 이 드론과 대드론 기술이 포함이 될 겁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이렇게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과학기술 보편화가 전쟁의 다양화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전쟁과 분쟁 주요수단이 무인체계, UAV, UGV, USB 등이 오버매시화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무인체계를 무력하기 위한 다양한 사이버전, 전자기전, 대전전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무인체계 운용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기반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정보 보안 같은 경우는 진짜 치명적으로 사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양자 기술.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이거 없으면은 무인체계 운용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시 결심 대응, 주기 단축을 해서 전술적 수준에서의 어떤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기술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보게 되면 다 지금 교착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 측 보게 되면 중심으로 10km씩은 다 거기는 제민이 다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보면은 전파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드론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제 FPV 작곡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시는지? 유선으로? 네, 그것도 하나죠. 유선, 파이버 옵틱. 역시 내 페이스북에 자주 들어오니까 아니고. 그건 하나고 또 네? 스타리프에 그것도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가 오퍼레이터는 이제 자기 지형에 놔둬놓고 특수작전 부대를 침투를 시켜요. 후방으로. 그럼 그 등에다가 FPV 작곡 드론하고 중계기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측쪽에서 그거를 중계기 설치하고 거기서 포신을 잡아가지고 준비하기 딱 되게 되면 원래 지형에서 오퍼레이터는 그거를 중계 형식으로 해서 운영해서 우크라이나 군 뒤에서 측방을 후방으로 때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쟁이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6월 1일 날 스파이더맨 작전을 당했잖아요. 그거를 전술적 수준으로 다시 전장에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론이 여러분들 고정관념이죠. 우리가 항상 이제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북쪽이나 남쪽으로 내려오는 위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간에 되면 그 위협이 내 뒤에서 나를 칠 수도 있다. 내 옆에 나를 칠 수도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돈이 있어야지만 과학기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게 너무 이제 보편화가 돼가지고 게릴라조차도 정규전 수준의 전출을 할 수 있어요. 후티방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인공지능 기술에 관련된 적용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진이 제가 6대에서 전략학교관을 마지막 할 때 나왔었는데 이게 잠시 올라왔다가 이게 사라졌어요. 이 사진이. 이 흐릿흐릿하죠.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스크린 찾아갖고 받아놨다가 있는 건데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가 깨끗한 버전이 제가 안내라도 받았긴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2022년으로 돌아가게 되면 호텔이 그 군사작전을 전개할 때 16개에서 18개의 대대전술단을 벨라루스로 보냈잖아요. 벨라루스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키이우를 북에서 남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한 6차례에서 8번을 다 공격을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거 보면 SNS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은 페이스북을 쓰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인스타그램 쓴다면서요. 맞습니까? 저는 페이스북 쓰거든요. 인스타그램 못 써요. 복잡해서. 무슨 말이냐면 적국이 이제 침략을 하니까 국민들이 다 사진 찍거나 녹음하거나 뭐 해가지고 송창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오실때가 좋긴 좋은데 이 통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 주요 키워드, 무기체계, 적국의 무기체계의 어떤 워딩,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것들을 AI를 집어넣어서 이제 2차원 지도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당장 이 해당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뭐가 되죠? 적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측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가장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두리 지역, 즉 이 기계화 부대가 좌우측으로 정결선 지역까지 왔을 때 거기에다가 작곡 드론과 호봉화력을 집어넣어서 경멸시키는 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예측 매국이라고 했어요.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AI가 미디어 모니터링 봇이라는 AI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초기에 우크라이나 군을
러시아의 그 대공세로부터 이제 구해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미디어 모니터링 봇이라는 AI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했던 것이고,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플랫폼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상용 플랫폼화 돼 있어요. 거의.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걸 못할까? 제가 이제 저는 AI 기술을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 딸하고 아이가 이제 아들이 이제 AI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야, 너 이거 얼마 주면 얼마만 만들 수 있어? 소스 좀 주고 나한테 100만 원만 주고 2주만 주면 만들 수 있대. 근데 왜 우리는 못할까? 보안 때문에. 예, 보안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 군 자체는 보안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오신트가 군에 있는 어떤 망하고 섞이는 것과 데이터 섞이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미쳤다고 이렇게 섞어요? 왜? 나라가 지금 여기서 키우가 지금 함락되냐 마느냐의 상황이 또 섞은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럼 그때 섞어야 되나요? 사전에 섞으면 안 돼요? 저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여러 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보안에 대해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다 아시죠? 이 GIS 아르타라는 건데, 이제 제가 강연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차치하고, 뭐냐면, 우리가 전장관리 체계라는 게 있어요. 야자에 계신 분 알겠지만, 민간인 모르시잖아요. 전장관리 체계 뭐냐면, 적과 아군의 행동을 그냥 스크린에다가 디지털 화면에다가 표시해 놓는 거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할게요.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어떤 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 적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저 때리라고? 아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다 스크린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GIS 아르타는 뭐냐면, 실시간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정보선에서 받게 되면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실시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표정이 돼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실시간 표적 최신화라고 합니다. 전술경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제가 표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차포로 딱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실시간 움직이죠. 근데 일로 가보니까 이 앞에 하나의 어떤 언덕이 있어요. 못 때리죠. 그러면 이 전차가 원래는 매칭되어 갖고 때리려고 했지만 여기서 못 때리잖아요. 그럼 뭘로 때려야 되는 거죠? 공격도로 와서 때려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에 표적이 최신화된, 즉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그거를 딱 때릴 수 있는 그 타격수단도 최적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격수단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전차를 기관총 뗄 수 없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어준 게 이 GIS 아르타라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베르스키 도네츠. 여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시베르스키 도네츠인데, 이게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공동 전투에서 가장 큰 효율로서 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이 기갑부대가 넘어갔을 때 한꺼번에 3분의 1은 도하기 전이고 3분의 1이 넘어갔을 때 버튼을 딱 누르니까 동시에 여기저기서 표적 성질에 맞는 거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경매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이 73대가 한꺼번에 다 완파가 됩니다. 그리고 1,500명이 보살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피해는 경파하고 중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부상까지 하면 곱하기 3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2개 여단이 여기에서 피해를 입고 퇴행을 해버리는 전투가 된 거예요. 이 AI 하나.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물어봤죠. 모 대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이 개념을 설명해주고, 너 내가 돈 주고 다 줄 테니까 몇 명의, 얼마나 필요해? 그러니까 4명이고요. 1,000만 원만 주시면 한 달에 만들어주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 만들까요? 우리나라가 IT 세계 강국이잖아요. 제가 해외 나가면 들은 게 뭐냐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드론 2만 대만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좀 네트워크 좀 해달라. 왜냐면 우리 학회가 바깥에서는 저희가 용병의사처럼 들리나봐요. 나는 그거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 지금 중국에 소부장이 잠식돼 있어서 2만 대 못 만들어. 그러지 말고 너희만 먹고 살지 말고 같이 살자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안 믿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저번에 이제 육군본부에서 500억인가 얼마 나왔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야 5천억인데 500억으로 지금 니네 못하는 거지?
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 강국인지 알고 있으니까 너희만 살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걸 왜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라통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반대말로 하게 되면 전시가 되면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회가 있는 건데 되도록이면 군복 입고 계신 분 많겠지만 당하기 전에 사전에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2016년부터 영국 회사에서 들어와서 깊숙하게 들어와서 만듭니다. 영국 회사가 들어왔을까요? 영국 회사와 영국 회사를 뒷받침하는 정보실이 들어와 계속해서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14년도에 무인합병 당하고 15년 돈바스가 끝난 상태에서 이 상태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16년부터 개발해서 야전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본격화됐지만 그 이전까지 하루라도 전투가 없었다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부전선에 가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한 거죠. 하면서 오늘날에 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그 AI는 스파이더 작전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이게 오사거든요. 오사라는 이제 이게 사물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세이커라는 이제 사물인식을 할 수 있는 그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경고를 했어요. 이게 나중에 장난 아니게 판을 휘둘 거다라고. 그래서 오사가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혹시 아시는 오사 이거 크기 이게 컨테이너 위에 있잖아요. 오사 크기 한데 크기가 얼마 정도 할까요? 저 8만원입니다. 왜냐면 저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페이로드가 3.3kg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본체는 곱하기 10을 했기 때문에 제가 3.3이라고 하고 제 8만원이라는 것 정도만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이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엄청 많아요. 이게 어떻게 들어갔다 저렇게 들어갔다 그거는 우리 AI 전투소장님께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예. 막 이런저런 얘기 많아요. 왜냐면은 전쟁이나 전투하고 나서 나오는 효과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내야지 나중에 효과를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인지적이거든요. 이게 인지적 차원에서 지금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제가 원래는 내일 없을 때 제가 오전 두 번 마지막 점심먹으러 가기 전에 하나 또 강연을 준비해놨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시각비행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 말씀드릴게요. 시각비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운영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AI라는 것이 보게 되면 오픈소스잖아요.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민간 사회에서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파이더 작전의 승리 요건은 뭐냐면 휴민트 플러스에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용 서비스, 상용 제품, 상용 소부장, 상용 인력을 사용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AI를 지금 국방 쪽에서 막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타를 쓰고 할 거는 뭐냐면 상용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군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 봤을 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그런 보안 때문에. 네. 그 보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생략하고 이제 너무 깊다면 우리 최혜선 연구소장님께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양자 기술도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군에서 이제 히메라 또는 하이메라라는 어떤 지원 프로 무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 양자 스큐어 엔크립션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되어 있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가 이게 왜 나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감청과 중간에 해킹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인터내셔널 그 드론쇼에 가보니까 오덴세에서 하는 거 덴마크요. 가보니까 딱 어느 회사가 딱 있었어요. 드론이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하나는 회전이 있고 하나는 고정이 있어. 너무 멋있게 생긴 거. 너무 매끈하게 생겼어. 돌고래처럼 생겨가지고 막 타미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설명이 전파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타격한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MIT? 딱 그러니까 여기 그 소장님들 별도로 얘기하다가 손 잡고 간 거야 이렇게. 너 MIT 어떻게 알았어? MIT가 대학이 아니고요.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팀이라고 해서 장군만 죽이러 다니는 참살부대예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 왜 걔네가 쓴 거예요. 그거를. 걔네가 어떻게 쓰느냐? 다 감청을 통해 갖고 위치를 파악하고 전자파가 있는 걸 확인해 가지고 더블 체크를 해요. 그래서 작곡전을 보내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군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고, 제가 야전에 가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옆에 장군님들 수행보안도 들고 다니지 마라. 조심해라. 핸드폰 쓰지 마라. 절대로 쓰지 마라. 웬만하면 깜빡하고 들어가라. 여러분들 하고 지금 사단급하고 여단급 보게 되면 막 주위에서 누가 잘 치나 맨날 경연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표적이에요, 표적. 조심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감청이 잘 되기 때문에 작전 보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보시면 전투원들이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또 하게 되면 이런 전장가리치기에다가 가시와 등까지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그 거리를, 통달 거리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벌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다 보완하는 겁니다. 전투를 해본 애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방송이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통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알잖아.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알잖아. 등 돌리면 안 되잖아요. 왜? 왜냐면은 제가 기계화부대 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 이제 그 작전거리가 길게 뚫으면 거의 제가 100km까지 들어갔거든요. 군단급에서. 군단급에 떨어가면 최초에 있는 통신소장은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걔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리가 없어요. 2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단장님이 너는 나한테 항명을 하는 거냐? 왜 안 가냐? 가라가는데. 통신소장은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울며 고생하고 가요. 그 통신소장이 밤에 저는 이제 지켜 잡고 2단계 작전 넘어갈 때 칠칠 울면서 이제 차 타고 이제 통신 박스 타고 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작전상 어쩔 수 없으니 전시가 생각하고 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다음날 아침부터 찾은 통수명 어디 갔어? 없어요, 애들이. 보고 나면 없어진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 딱 보니까 이제 내가 너무 빨리 들어가니까 내 앞에 가서 통신소를 갖다 점령한 거예요. 근데 딱 올라가 보니까 내가 승질났죠. 이 새끼 너 보고도 안 하고 이탈하고 너는 내가 뭐 군법으로 내가 처리할 거면 막 70대 올라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천군 백군 통신소장이 다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다 있어. 왜냐면 그이가 감재부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해야지만 다 터지는 거야. 딱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잘했어 하고 제가 내려오면서 여단장님한테 표적을 다 놔줍니다. 찰리 호텔 뭐뭐뭐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공격과 동시에 이제 TOT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단장님이 왜 그렇게 써야 되냐 묻지 마시고 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작전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게 왜 써야 되냐? 표적 계획에다 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실은 거기에 적군과 아군에 있는 모든 통신소대가 다 있다. 내 통신소도 있지만 얘가 산화되면서 나머지 다 죽일 수 있다면 우리 작전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 표적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여단장님이 반대해야 되잖아요. 부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흔쾌히 바로 승낙하셔갖고 썼습니다. 왜? 어차피 작전 지나면 통신이 안 되니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통신 수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상 기반은 안 돼요. 왜? 무인 체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 우주로 가야 됩니다. 원해보고 이제 그 스타링크 거의 됐잖아요. 이제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상호 보안적으로 지상과 우주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보안 때문에 또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네, 그 보안 때문에.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카멜레온이라는 거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리얼타임 그런 비디오 엔크립션 시스템인데, 여기 SCP 보셨습니까? SCP 바깥에서 좀 브로셔 남겨주시잖아요. 이게 SCP에 나와 있는 QRNG하고 똑같은 거죠.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드론이 가게 되면 그 찍는 영상을 탈취해버리니까 그 탈취 못하게 이제 종말 단계에서부터 해서 암호화시켜갖고 그것들이 탈취해봤자 지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퍼레이터를 교육시켜요.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걔네가 거의 뭐 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정선이거든요. FPV 작곡 드론 한 명, 그 오퍼레이터 한 명 교육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려요. 1년 6개월 걸리는데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게 되면 뭐 전차 장갑차들이 이제 거기서 젠머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50m, 100m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 1차원으로 하고 구글이 이제 지휘권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그 우크라이나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받기 전에 여기에 재민이 올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갑차나 전차가 좌로 움직일 거냐, 우로 움직일 거냐, 정지할 거냐 다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고 지휘권의 순간에 그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을 확인하고 나서 리드 적용해서 갖다 박아버리죠. 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가게 되면 재미들은 이렇게 가게 되면 떨어지지만 이게 180km 이상으로 와서 돌진해버리면 이게 그냥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가속력을 이용해서 갖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네들 훈련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되어 있고 AI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암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다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거 뭐죠? 파이버피 광섬유요. 광섬유를 얘네들이 이제 이런 뮤지엄에다가 달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탈취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뭐라 하면 이제 이 선이 낮추 추산돼 있기 때문에 전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만약에 어떤 다른 어떤 첨단 과학기술이 들어와서 탈취하더라도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하작전이라든가 도시적 작전에서 되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통신이 안 돼서 이제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중계 있고 뭐 하지만 이 보안을 떠나고 이거는 자율적으로 전자기반에서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시하고 지하전투에서 상당히 효과가 높은 무기체계로 갈 수 있는 거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군이 이거를 어디까지 쓴다고요? UUV까지 쓰고 있습니다. 수중으로 들어가는 무기체계까지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전투 실험.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AI 기술은 지금 이제 양국을 보게 되면 실시간 표적 획득 및 처리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경향이 많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리얼타임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모자이크전 다 아시죠? 모자이크전, 다행형 작전, 이건 다 파생된 거고요. 여기 마찬가지 이제 그 다행형에서 오는 것들을 어떻게 실시간대 데이터를 이제 할 거냐, 다 초연결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핵심은 무인체에다 두면서 그 초연결을 시켜 실시간 데이터를 통수할 거냐가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쪽에 있는 것을 이제 사전에 탐지해서 표적화 시켰어요. 저걸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5분 후에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기 가만히 있을까요? 운이 좋아서 저길 수도 있고 아군일 수도 있고 아까 없었던 인간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AI의 어떤 핵심이고 초연결 네트워크의 결합성이 나오는 어떤 새로운 방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텀 기술 같은 경우는 이게 나토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컴퓨팅 아직 안 되고요.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시간 아까 데이터가 송출이 되지만 그것이 탈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은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이겁니다. 누구죠? 생동기도 다 배웠죠? 왜 유명해요, 이 사람이? 안 배웠어요? 언제, 이 사람이 언제 쪽 사람이에요? 이게, 이 양반이 1차 세전 때 독일군 수장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에서 모든 계획은 첩중상과 함께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특수작전부대 설득하고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2008년도에 조지아에 들어갔던 러시아군,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돈바스에 들어갔던 러시아군, 2020년도 현재 우리하고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있던 러시아군의 병력 장비, 물자, 교리 등은 다 다르다. 왜냐면 복제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러시아군이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특히 이 전법 같은 건 완전히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민간에서는 추세 분석을 통해 정의하는 데이터 패턴, 그 다음에 현재와 혁신을 거듭되는 견적 기간 동안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패턴을 하기 위해서 학습시키죠. 그럼 그게 실제 전쟁에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일어날 전쟁에서 유용하겠냐는 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해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조상들이 이 옷을 입고 어저께도 입고 내일도 입고 내일 모레도 입고 있어야지만 그 세밀하고 거의 의지의 격돌과 마찰이 일어나는 AI의 어떤 그 학습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안 먹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자기네들은 모든 드론에다가 촬영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가지고 220 몇 년 동안의 영상을 다 촬영을 전쟁 시작하자마자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 시키고 학습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국방예를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 오늘이나 내일 이제 김준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KCTC에 있는 정갈부대 있죠. 적부대. 그 사람이 북한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진짜로 아군이 북한군이에요. 그 사람들 그 훈련장 만든 거 우리가 그나마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북한군과 우리가 정확하지 모르는데 이럴 거야라고 대충 예상해갖고 옷 입혀놓고 정법 수행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사람 북한군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그려놓은 바탕 위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시켜서 우리가 전투에 적응하는 거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본질적인 딜레마가 있었고 그 딜레마를 우크라이나군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확인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아까 저기 200개의 어떤 R&D를 지하에다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지하에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서 다 지역별로 무슨 도에다 이렇게 클러스를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클러스 하나만으로는 재원과 자원과 번역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국에 있는 것으로부터 다 빨아들입니다. 이 관련 네트워킹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총화가 돼서 전선에서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드론과 로봇의 혁신주의가 몇 개월이다? 아시는 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3개월입니다. 3개월마다 새로운 게 나와요. 3개월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제트드론 같은 경우들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에다 시설을 만들어놓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아미 오브 드론스, 아미 오브 로봇, 그 다음에 뭐 있죠? 브레이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나이티드 24를 통신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것과 이것을 연계해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3개월마다 혁신의 혁신을 거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형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우리가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특히 AI와 양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 그런 분들만 모셨던 겁니다. 제 생각은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발전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아까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 단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모 의원하고 재작년하고 이제 재재작년하고 해서 뭘 했냐면 대전을 과학수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뭘 했냐면 그러면 과학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다가 예를 들어서 드론 자유화 특구를 만들겠어 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요인이 있어야지만 이 성공할 거냐라는 것들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첨단과학 기술을 도입해서 성공했던 지자체와 실패했던 지자체를 더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네 가지로 주었어요. 결국에는 R&D 플랫폼이 있냐, 생산자력 플랫폼이 있느냐, 실증 플랫폼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걸 영향받아서 교육 플랫폼이 있느냐. 결국은 이 상박자가 선순환 고자를 위해서 돌아가려면 이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도 없으면은 지자체에 있는 그 무슨 단지는 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돈을 엄청나게 때려 붓고 있는데 지자체별로해서 무슨 단지 하는데 다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갖춰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유럽에 있는 오덴세도 마찬가지고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구조가 형성되지만 안 된다. 그래서 군에서도 민간군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 당장 테스트비가 필요해.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네 가지 축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군은 다 할 수가 있죠. 무슨 뭐 특성화 고등학교 할 수 있고, 무슨 특성화 무슨 뭐 군사학과 만들 수 있고, 다 하는 것들을 군이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R&D 플랫폼 클래스 만들 때 민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에 있는 것들을 가서 랩이라도 갖다 보내게 되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생산자인지
할 때 이건 어차피 돈 들여 살 거니까 그 안에다가 군에서 스마트 공방이라든가 공작소 같은 거를 파견해서 같이 기술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젠머라든가 드론 같은 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프리랜서를 같이 개발해서 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성실한 구조가 돼야지만 혁신이 된다는 것들이 국제적인 사례이고 전쟁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우리 뭐 해야 돼 하면서 갑자기 막 그 연구과제 발표하면 전화가 왔다고요. 우리 이거 뭐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요. 안 돼. 너희 그게 해봤자 3년 안에 망해. 저는 그렇게 말해줘요. 왜 망하냐면 이게 없어서 안 돼.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컨설팅 해갖고 한 지하실 중에서 거의 제가 100% 거의 다 맞췄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역사적 뭐 하나의 팩터들인데 이 팩터가 안 문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빼놓은 것 같은데 지금 답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오전 두 번째 발표할 때 여러분들께 더 깊숙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 오셨다고 해서 내일 안 오시지 말고 내일 오시면 더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